일요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최근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죠. 장남인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를 맡고 딸인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완전히 책임지기로 하면서 남매가 각각 독자 경영에 나서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장자 승계가 지배적인 한국의 재계 현실에서 유례없는 모녀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번 계열 분리가 유통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장일 텐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선 이제 이마트에선 신세계 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의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소식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텅 비어있는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용 불안에 떠밀려 결국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창업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자영업이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선 어떤 해법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2부에서는 그 해법을 찾아볼 텐데요.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에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사장과 전문가들의 솔루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남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브라질에 도착했는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요? 네, 우리 시각 오늘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국이고 G20 정상회의가 여기서 열리는데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예정이고요. 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페루에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세 나라 정상들은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 삼국 협력 사무국이라고 하는 거는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3국의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같이 조율해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두는 개념이에요. 이게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면서 수임을 하는데 조만간 우리가 첫 번째니까 조만간 우리 외교부 내에 사무국 설치하고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그 퇴임 2개월 앞둔 바이든 대통령하고 10분간 고별 회담을 갖기도 했고요.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순방에서 관심 끌었던 트럼프 당선인하고의 깜짝 회동은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트럼프 캠프 측이 사실 취임 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니까 해외 정상 간의 공식 회동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고요. 다음으로 또 한일 양자회담도 있었는데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는 두 번째 만남이죠. 50분 정도 회동을 했고 양국은 그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측 모두 지금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2년 만의 만남인데요.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작년에도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만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1분 정도 굉장히 인사, 덕담 정도 나누는 거에 그쳤고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앞두고 중국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29분가량 회동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2014년에 한국 온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10년 넘게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방한하는 것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어떤 한중 관계 복원의 정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라든가 미국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얼마나 대중 관계에 얼마나 압박을 가할지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가 문을 열고 나서도 이것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미지수고요.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미중 두 정상의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게도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당사자들의 해결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에게는 한미 밀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만 한중 간의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한중 FTA 후속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정부 규제 때문에 갑자기 뭐가 변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을 지적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여기에 우호적인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시진핑 주석 발언 중에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이런 단어를 여러 차례 꺼낸 것에 대통령실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담 이후에 회담 끝나고 나서 중국 측의 발표문을 보니까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했던 말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양국 간의 시각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트럼프 체제에서 한중 관계 복원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상황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네, 미국과 중국 G2 국가죠. 근데 주요 의제가 한반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둘러싼 두 강대국의 신경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시간 40분가량 얘기를 했고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는 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 혼란을 막는다. 그걸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미국, 중국, 한국까지 또 의견 합치는 있겠지만 그거를 미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해석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뜻은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면서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할 것이다라는 경고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회담에서 미국, 중국 두 정상은 현안마다 팽팽한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국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미중 대화 계속 좀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곧 나갈 사람이니까 이런 메시지들은 중국에서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서 보낸 메시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북한은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어요. 네, 오늘 새벽부터 오물풍선 또다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이후에 25일 만의 일이고요. 올 들어서는 31번째인데 합참은 지금 풍향 고려했을 때 경기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번 오물풍선은 우리 측의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오물풍선 띄우기 하루 전인 그러니까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굉장히 과격한 담화를 냈어요. 북측의 많은 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면서 대북전단 어떤 모습인지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김여정이 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사진 보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물건들이에요. 전단 있고 초코파이, 컵라면, 의약품 등이 들어있는데 이런 비닐봉지가 산속에 떨어져 있거나 나무나 전선에 걸려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고요. 김여정은 이 구역을 봉쇄하고 수거 작업,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깨끗이 청소해놓은 집들에게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라면서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겠다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요. 네, 지난 14일 15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김정은이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 무력 임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어요.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인 정책인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은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핵 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다 이렇게도 김정은은 주장을 했는데요.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상황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지하철의 일부 지연 운행됐어요. 네, 오늘 첫 차부터 시작했고요. 코레일이 해당됩니다. 출근길에 운행 차질이 빚어진 전철, 수도권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일부 구간, 또 수인 분당선 등등이 있고요. 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으로 5분 이상 지연된 수도권 전철이 59대, 10분 이상은 46대였습니다. KTX하고 일반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이 됐고요. 지각 때문에 혼란을 겪은 시민들도 많았는데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도 여럿 보여졌습니다. 이번에 노조가 요구하는 건 임금 인상 그리고 인력 충원을 해서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보장해달라라는 내용이에요. 철도 노조 주장을 좀 보면 코레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기재부가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했고 이것이 곧바로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위험하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코레일은 대응책으로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 이것이 매우 위험천만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매년 2명의 철도 노동자가 작업 중에 사망할 정도로 노동 조건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정원 대비 부족하고 여기서 우선 충원해서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노조는 오늘 21일에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친 뒤에 다음 달 초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전철 운행 현황은 코레일 지하철 톡 이런 지하철 관련 모바일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선고 그러니까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 떠들썩하게 했던 1심 선고 결과는 그 첫 재판 결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요.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입니다. 오늘 25일 오후 2시에 공판 진행하니까 딱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이게 내용 간략하게 좀 보면 2018년에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해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열릴 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를 한 혐의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한 게 이게 주입식이었다. 위증을 요구한 거다. 위력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고 공범으로 적시된 김진성 씨는 일단 혐의를 인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적어도 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뭐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얘기를 한 거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선거법 사건보다 센 징역 3년 구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고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정치권에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게 그때 이날 공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온 거죠. 일단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당장 여야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선고 직후에도 법원 앞에서도 그렇고 주말에 장외 집회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 보면 좀 가중 양형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게 방송 전파를 탔고 전 국민에게 알려졌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이 있는데 그런데도 또 좀 시각이 엇갈리는 게 이게 되게 분분해요. 좀 이제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측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지만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재 씨가 이제 판단을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또 이것도 볼만한데 1심 선고 두고 잘못됐다라고 보수 농객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걸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건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라는 반박이 보수 논객 쪽에서 나온 거고요. 어쨌든 간 당연히 민주당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징역형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예요. 뭐 벌금 100만 원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딜레마인 건 언제까지 이 사법 리스크 끌고 갈 수 있을지, 또 비명계를 중심으로 뭐 대안을 마련하거나 당 체제 개편에서 새 판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누구 하나 좀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일단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리를 비틀고 취사 선택해서 판결하면서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준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비토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외투쟁하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틈을 타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야당 대표로서 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계속해서 좀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정부 여당의 단편적으로 호재라고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인데요. 당장 눈앞에서는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여야가 분명히 적대적인 공생관계가 있었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대혼란을 겪는 그 시점에 그 사이에 여당이 뭐 재정비하고 단일 대우를 꾸릴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보면 두 사람 대선부터 적은 표차로 대선에서 이게 승패가 갈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서 안 된다라는 그 절반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 들었을 때 취했던 반사 이익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 향한 공세를 강화할수록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또 더 부각되는 효과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이재명을 덮친 혐의가 윤석열도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논조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중 도로 오가기 크게 어렵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다만 돌발 구간들이 있으니까요.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입니다. 도봉 지하차도 안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인데요. 하남 분기점 부근에서 차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리 남양주 요금소부터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8탄 분기점 부근 차가 많습니다. 이후로는 호남권으로 내려가선데요. 몽탄 2터널 출구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남논산 요금소 부근의 정체가 바로 작업 때문입니다. 호남선지선 대전 방향 논산 부근에서도 작업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은 경제포커스 KBS 강푸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크게 화제가 됐던 한 대기업의 계열 분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 발표가 속보로 전해진 게 지난달 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우선 계열 분리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하나의 대기업 그룹이 그중에서 일부 계열사를 따로 떼어내는 걸 계열 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떼어져서 나온 기존 계열사는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하거나 기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체제를 갖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간 신세계그룹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 있던 두 기업,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서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남남이 되기로 했다. 약간 거칠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던 기업이 남남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두 기업은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마트는 오빠인 정용진 회장이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은 여동생인 정유경 회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지붕 역할을 했던 신세계그룹은 남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가 총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름이 좀 익숙한데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갑질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하고는 다른 분이고요.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회장은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로 우리가 잘 아는 고 이건희 회장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걸 굳이 설명을 하느냐 뭐 새삼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젊은 청취자분들께는 뭐 이런 우리 재벌들의 뭐 혼맥도라든지 가족 관계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네. 혹시 이 남매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왜 계열 분리라는 선택을 하게 됐는지 설명이 나왔어요? 뭐 남매끼리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를 제가 뭐 당연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스타일이 적어도 많이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용진 회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SN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과 격이 없이 소통도 하고 의사표현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스타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동생인 정유경 회장은 재계에서 은둔형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좀처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 성향이 다른 거는 확실해 보이지만 뭐 그룹 내 계열 분리가 그래서 이뤄진 건 물론 아니고요. 신세계그룹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작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한국 재벌그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현대가의 뭐 왕자의 난도 그렇고 삼성도 좀 비슷합니다. 사실 물려받을 재산이 많거나 뭐 물려받을 형제 자매 수가 많으면 기업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지, 소위 말하는 승계 리스크를 좀 내가 미리미리 없애놔야겠다. 그래서 교통 정리를 확실하게 미리 해둬야겠다라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사실 이마트랑 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다 아는 뭐 쓱닷컴이라든지 뭐 지마켓, 스타벅스, 스타필드, 조선호텔 이런 게 다 이마트 밑에 들어가 있고요. 백화점 쪽은 신세계 면세점이랑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패션 뷰티 기업인데 뭐 SI 빌리지라고 이 쇼핑몰이 여기 거고요. 네. 또 까사미아로 익숙한 신세계 까사까지 전체 자산이 62조를 넘는 국내 최대 유통기업이자 재계 11위에 이상이 있는 곳입니다. 계열사 수가 그렇게 많고 다양하면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거 다른 대기업에서 발생한 비극이라든지 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이분이 1943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2011년 그러니까 본인 나이가 68살일 때부터 회사를 이마트와 백화점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한테 딸로서 물려받았던 백화점 사업은 그대로 딸한테, 그리고 자신이 일궈냈다고 볼 수 있는 마트 사업은 아들에게 맡겨서 소위 말하는 남매 경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매끼리 뭐 주식 교환도 하고 어머니가 또 증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지분 정리를 해서요. 지금은 되게 깔끔하게 숫자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지분 18.56%,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지분 18.56%, 그리고 어머니가 각각 회사에 10%씩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가르마도 다 탈았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 슈퍼, 편의점, 호텔, 건설 사업 이렇게 맡고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제 체계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분리 경영 체제는 이미 실질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계열 분리 선언만 남겨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었을까요? 13년이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계열 분리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뭐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총괄회장이 올해 81살이고 남매의 나이도 정용진 회장이 벌써 50대 후반 56살이거든요. 정유경 회장이랑은 이제 4살 터울이 나고요. 네. 그래서 이 총괄회장도 고령이시고 남매도 50대 중후반으로 충분히 경영 연륜이 쌓였으니까 이제 완전히 경영을 자식들에게 일임할 때가 됐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또 이마트도 백화점도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시기상 좀 괜찮아요. 이마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내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다행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백화점도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는 등 경영 흐름상 아무래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열 분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니요, 아직 법적 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독립 경영을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남매가 서로 갖고 있는 상대 회사 지분이 3% 미만인지, 각 회사 간에 겸직을 하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임원이 없는지, 서로 돈 빌려주거나 채무 보증 서준 건 없는지 심사를 이제 차근차근 받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진짜로 계열 분리가 다 끝났다,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이 1991년에 삼성그룹에서 백화점을 가지고 나와서 독립을 했을 때에도 공정거래법상 완전히 분리되기까지 6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마트에서 신세계 상품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30일에 계열분리 선언 속보가 뜨자마자 인터넷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였거든요. 네.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다행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히 계열 분리가 끝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도 이마트도 기자한테 강조를 한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아직 아무것도 없다. 계열 분리 이제 시작일 뿐이지 완료된 게 아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가지고 계신 거 이마트에서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이마트가 자체 발행한 상품권도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신세계 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내부에 TF가 생기거나 조직이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여 설동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서서히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상품권 같은 제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리 공지를 소비자들에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네요. 자, 두 기업이 서로 얽혀 있는 회사라든지 또 앞으로 더 정리할 문제는 없어요? 제가 초반에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이 이마트랑 백화점에 10%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계열 분리가 완료되려면 이 지분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각각 남매한테 넘겨줄 것 같다라는 이제 관측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매끼리는 이미 서로 기업 간에 얽혀 있는 지분 관계를 대부분 정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직 좀 지분이 섞여 있는 계열사가 쓱닷컴입니다. SSG닷컴인지 사실 이제 쓱이라고 다 네. 부르잖아요. 이제 쓱닷컴은 그런데 이마트 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마트 지분이 한 절반쯤 되고 신세계는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마트가 이미 다른 이커머스 업체인 지마켓을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인수를 해서 갖고 있기도 하기 네.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신세계가 보유한 지분을 이마트한테 넘겨서 쓱닷컴도 이마트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분보다 좀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브랜드 로열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쪽 회사라고 해도 신세계 전체 이제 브랜드 그룹 이미지 차원에서 삼양에 신세계가 들어가는 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세계 푸드라든지 신세계 건설 등등 꽤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세계 푸드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싶으면 백화점 측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의 뜻에 따라서 이마트와 신세계 너희끼리는 서로 브랜드 로열티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이런 이제 운영 방침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계열 분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이제 남담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앞으로도 신세계라는 브랜드 이름을 신세계 푸드나 신세계 건설 같은 쪽에서 계속 부상으로 쓰게 된다면 총수 일가 간의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오빠 회사가 여동생 회사에 돈을 내고 신세계라는 이름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로열티만 1년에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싫으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세계 브랜드로서 쌓아온 그동안의 프리미엄이라든지 위상, 이미지 같은 거는 또 잃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신세계라는 단어를 쓰고 못 쓰고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 규모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겠어요. 신세계 그룹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룹으로 뭉쳐 있을 때와 또 분리됐을 때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망이 어때요? 제가 신세계 그룹으로 따지면 재계 11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계열 분리가 맞춰지면 이마트 부분은 43조 원, 신세계 부분은 19조 원 규모의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재계 순위가 11위, 이마트 부분은 11위, 그리고 신세계 부분은 26위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건데요.
지금까지도 남매가 각각 파트를 맡아서 일종의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 시장에서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지배 구조상 이명희 회장이 각각 지분 10%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너희들 남매들 하는 걸 봐서 내가 봤는데 뭐 오빠가 잘하는 것 같아, 여동생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남매 중 한쪽에 손을 들어주고 지분을 만약 자기 갖고 있는 걸 지분을 몰아주면 그룹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시너지보다 지금 경쟁을 택한 만큼 남매가 지금 본질적으로 같은 유통업이라는 시장에 있다 보니까 쇼핑몰이라든지 호텔 사업을 두고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뭐 광주 쇼핑몰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경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꼽히는데 옛날에야 백화점은 백화점, 마트는 마트 이렇게 서로 경쟁할 일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았어요. 확연하게 주요 고객층도 다르고 쇼핑하러 가는 그 양태가 섞이지 않는 구분된 시장이었지만 요새는 이제 뭐 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백화점에 가는 건지 아울렛에 가는 건지 네. 복합 쇼핑몰에 가는 건지 이런 유통업계의 이제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살을 깎아먹는 경쟁을 할 이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경영 실적을 보면 오빠인 정용진 회장 쪽이 좀 더 뼈아픈 실책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분이 일부 누리꾼들한테서는 이미 좀 유명합니다. 뭐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이제 불명예를 이제 안고 있으신 분인데요. 네.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정 회장이 부회장 시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일렉트로마트라든지 피에로 쇼핑 같은 전문점 사업들이 사실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뭐 시장에서 좀 안타까운 성적을 냈습니다. 네. 또 큰 돈을 주고 인수했던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지금은 지마켓이 됐고요. 뭐 호텔 사업 그리고 소주 사업 이런 것도 다 좀 부진을 했고 갑작스러운 미국 와이너리하고 야구단 인수 같은 무리한 사업 확장도 이마트가 뭐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시장의 반응을 부르면서 실적 악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 또 나온 소식이 있어요. 이게 이 경영 계열 분리 소식보다 좀 이전에 전해진 건데 네. 정용진 회장이 지난달 미국의 파라마운트라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영화사인데 뭐 탑건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영화들을 제작한 큰 영화사하고 손잡고 경기도 화성에 4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거대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모든 사업 역량을 쏟아부어서 세상에 없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연간 3천만 명이 찾는 곳을 만들겠다고 정용진 회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야심찬 선언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존에 뭐 발표했었던 정 회장의 사업처럼 비슷하게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번엔 좀 다를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현대그룹이나 세한그룹처럼 계열 분리를 선언한 뒤에 오히려 위상이 축소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두 남매의 경영 수완이 어떨 것인지에 따라서 이번 신세계그룹의 대를 이은 계열 분리 선언의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비틀즈의 헤이 주드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Hey Jude, don't be afraid. You were made to go out and get her. The minute you let her under your skin, then you begin to make it better. And anytime you feel the pain, hey Jude, refrain. Don't carry the world upon your shoulder. For well you know that it's a fool who plays it cool by making his world a little colder.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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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Hey Jude,
have found her. Now go and get h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상대방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종잡다는 대중으로 헤아려 잡다라는 뜻의 고유어 동사입니다. 흔히 을 수 없다나 뭐뭐 하기 어렵다의 구성으로 쓰여서 종잡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한다든지 그는 좀처럼 나이를 종잡기가 어려운 얼굴이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종잡을 수 없다란 표현을 종을 잡을 수 없다와 같이 종과 잡다를 띄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종잡다란 말이 종과 잡다가 합해진 것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종은 대중으로 헤아려 잡은 짐작이라는 뜻의 고유어 명사인데요. 종작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을 잡을 수가 없다. 또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종작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9도, 제주 11도, 부산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도 내려졌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해제가 됐지만 내일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에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 철원 영하 5도, 대구 1도까지 떨어지며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낮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수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상도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3도, 습도는 2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최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응을 예고하자마자 북한이 오늘 새벽 대남 풍선 수십 개를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쓰레기 풍선 20여 개가 수도권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에 도착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다른 업체에 유출해 같은 제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에 대해 과징금 9억 5,4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소상공인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 고금리 고물가에 지역 경제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2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먼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뉴스가 네. 참 많이 나오면서 정부가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뉴스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봐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7월 3일 날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총 6개 정도의 시책을 발표했거든요. 그중에 한 35%인 한 20건이 저희 공단 소관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영 부담을 완화하시고 또 성장을 촉진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이런 큰 목표하에 정부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경영 부담 완화 중에서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첫째 상환을 연장해 줍니다. 네. 한 5년 이상 연장해 주고 금리도 좀 양호하게 해 주는데 한 분이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연장을 하면 매달 한 80만 원 넘게 내던 것을 한 30만 원 정도 내는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고 있고 네. 또 대환대출이라고 해서요. 비싼 금리를 쓰고 있는 경우에 네, 이자가 좀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 예, 높은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이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로 변경해 주는 그런 내용을 대환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제도도 있고 저신용자 융자는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벌써 목표를 다 달성했어요. 그리고 그간 뉴스에서 많이 얘기했던 TMF 관련된 피해를 많은 분들에게도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그동안에는 1억 5천이었는데 5억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기료 지원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것도 20만 원씩 지원했는데 5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25만 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대목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이 매진될 정도로 또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좀 가맹점이 확대가 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가맹 제한 업종을 12개 정도를 줄여서 풀어줬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그 전통시장 줄을 써 있죠. 그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라는 게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요? 예, 우리 동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네. 형태죠.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대폭 확대해서 금년에만 한 130개 정도를 확대 지정해서 최근에 이제 한 300개가 넘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네.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5조 5천억을 발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노이에 한 33평짜리 매장을 가지고 소공인 제품들을 거기다가 모아서 전시하고서 판매합니다. 아주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유통장 예를 들면 이랜드라든지 또 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소위 행복 매장이라고 해서 행복상을 해서 공간을 좀 저렴하게 용자해서 판촉 활동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판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재미있는 것은 소위 카카오하고 연계해서요. 시장에서 단골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한 100개 시장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어디 가서 모여서 이렇게 집단 교육 받는 게 어렵잖아요. 네. 시장 상인들은 가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훈련받은 사람이 가게에 가서 1대1로 직접 찾아와 가르쳐줍니다. 주시는 거군요. 교육을 그래서 위해서. 그걸 연결해서 상인들끼리도 네트워킹을 연결하고 또 자기 오는 고객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단골을 확대하고 정보를 확대시키면서 손님들이 더 잘 찾아오게 하는 이런 단골 시장 만들기 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카톡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출과 연결대로 하고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그런 온라인 연결 기능들을 학습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버티다 힘들어서 폐업을 고민하거나 폐업을 택하는 사장님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좀 있죠. 있으면 좋을 텐데요. 폐업 직전에는 컨설팅이나 상담 기능을 해줘요. 그래도 이제 폐업하시는 분은 맨 먼저 닦는 게 점포 철거하는 거예요. 최근까지는 250만 원 정도로 한도로 어떤 지원을 자금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400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폐업하는 전체 비용에는 흡족하지 않아요. 네. 전체 비용 중에서 철거와 관련된 비용 중에 한 반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도도 250에서 400만 원을 올리고 지원제 건수도 2만 2천 건에서 3만 건으로 올리는데 이게 또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네. 이제 폐업을 정리를 빨리 하게 하고 재창업을 하든지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든지 이런 기능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과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7님이요. 편의점을 하는데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알바비도 안 나와서 대출을 받아서 메꾸고 있습니다. 물가도 너무 비싸서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맞아요. 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계시지만 또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지원책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정부가 강점 주는 게 저희가 저희 본사가 있고 또 8개 지역 본부가 있어요. 그 네. 밑에 77개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 지역 센터를 이제 종합 터미널식으로 해서 원스톱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들도 연결해서 하든지 알려드리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서 번호가 1357. 1357번이요. 1357. 네. 여기다 연결하면 안내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좀 설정해서 거기다 걸으면 되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이제 데이터를 좀 하시는 분은 저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24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지원 정책을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현장을 자주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안내해주는 그런 데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최근 또 날이 추워지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추위에 바로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난방기구 사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화재 위험성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전통시장 화재도 여러 차례 많이 있었고요. 났죠. 네. 이에 대한 좀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우선 캠페인이나 점검이라는 과정이 제일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하고 혹시 사고가 나면 빨리 복구하고 지원하는 네. 이런 시스템적인 역할들이 다 갖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안전 점검은 저희가 그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계속해요. 안전 점검을. 현재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때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냐면 노후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에 예산을 대줘요. 노후 전선. 네. 전선이 이렇게 막 오래되면 그 피복이 벗겨져서 누전이나 이런 게 우려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줘요. 그리고 이 점포당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합니다. 화재가 나서 나면 알림 시설이 연결돼서 그걸 종합 상황실로 연결되고 그게 자동적으로 화재를 취급하는 기관, 소방서나 이런 데로 연결이 가게 되는 그런 화재 알림 시설이 있어요. 이건 빠른 출동을 가능하게 그렇죠. 하겠네요. 네. 그리고 전파를 딱 해주니까 네. 이제 예방에 들어가서 빨리 소화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이제 시설 지원 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재난과 같이 되면 이제 안전해야 돼, 뭐야 이게 사고가 나면 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화재 공제라는 것을 전통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이 이렇게 밀집돼 있고 그리고 시설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보험 드는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좀 꺼려요. 네. 그래서 상인들끼리 해서 이제 화재 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최대 지금 현재는 6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는데 상품이 조금 더 개발돼야 돼요. 효과가 좀 작고 네. 그래서 화재 공제에 대한 상품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또 정부가 이제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피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주는 대상에 대해서 네. 그걸 공동으로 추진해서 그걸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만약에 쪽으로. 야락해서 안 들어주잖아요. 개별 네. 보험이. 네. 그럼 보험 전체가 연결된 협회 같은 데서 그런 것을 대상으로 다시 위험에 대한 그 보장책으로 처리해 주는 시스템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 스스로 누구든지 화재 안전에 대한 예방 활동이 제일 중요하죠. 경각심을 좀 갖고 굉장히 미리미리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나면은 또 어떤 부자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제 소방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본부에서나 이제 전북 우선 소방본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그 초기 단계 안전이나 캠페인이나 점검, 복구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게 모델이 되면 전국으로 좀 확대하다면 화재 안전에 대해 의미 있는 네. 시스템들을 갖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노력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전북 소방본부하고 우리 그 지역 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네. 아니,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올해가 공단 설립 10주년이라고 들었어요. 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0년이 되면 강산이 변하고 해서 뭔가 기대하는 숫자가 되잖아요. 금년이 10년째입니다. 이게 네. 짧은 그 역사를 가진 기관이에요. 그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혁신하는 소진공.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약자가 소진공입니다. 네. 그 혁신하는 소진공, 도약하는 소상공인. 그럼 맨 먼저 우리 공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게 우선 공단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죠. 네. 그래서 우선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자격증을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면 인센티브를 주게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하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컨설턴트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민간 자격증을 갖고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한 해에 한 1,500 내지 2,000명 정도가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이나 공신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 우리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능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부 역량을 키우는 문제를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 업무 방침은 현장 중심, 또 네. 고객 중심, 또 평가 중심을 한 시스템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서 네. 그분들을 위한 이런 교육과 또 기기 지원 또 온라인에 대한 홍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연결된 그 상행위에 대한 네. 지원 시스템을 강조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는 또 이제 그 어려움이 많이 아직도 가중되니까 공제 기능이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조만간 소위 빅데이터를 오픈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정보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네. 금년 중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들도 그거 보면서 정보를 더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고 연구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한 데이터 기반한 정보 제공으로 정확성을 기하고 정부와 자사단체가 협력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오세요. 네. 운영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아, 녹록지가 않아요. 올해 들어서 특히 많이 힘듭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재료비도 상승하고. 근로자 채용이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저 혼자 하기에는 벅차고 규모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랄지 임금 조건이랄지 이게 낮기 때문에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들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일단은 손님 자체가 줄고 힘들어요.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서 소상공인의 1인 공방 운영자로서는 솔직히 판매처가 좀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어떨 때 가장 많이 힘이 나세요? 아무래도 장사 잘 될 때가 힘이 나죠. 예. 그리고 한 번씩 고생한다고 이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럴 때는 힘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손님들이 오셔갖고 기억해 주시고 계속 좀 오랫동안 버텨달라, 계속 물건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고마운 고객들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두부를 드시고 이제 정말 옛날 두부같이 두부가 맛있다, 고소하다 이런 이제 내 제품에 대한 그런 좋은 평가를 해주실 때 그럴 때 제일 힘이 나죠.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도와줬으면 하는지도 궁금해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너무 공공요금들이 많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발성이 아니라 좀 이렇게 꾸준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지표도 전부 다 대기업 위주로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뿌리가 바닥이 튼튼한 이런 소상공인 소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많은 그 힘이 되는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 소기업 소상공인들 너무 많이 힘들지만은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끝까지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은 꼭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화이팅!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소상공인 화이팅! 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리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를 위해서 특별히 월요일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장님 힘내세요 특별기획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장님과는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저도 사장님이라서 힘드는데 제가 지난 여름 상담한 고객이 있는데요. 네. 그분은 엠포탈 사이트에서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일하다가 일개미로 평생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하고 플라워 카페를 창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사업 중 샵앤샵 개념으로 소형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려고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서 저를 찾아온 분이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대유행에 인건비 상승, 고물가까지 겹치며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매출 하락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네. 여러 군데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의 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업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얘기하신 분처럼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서 가게를 차렸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처음 창업하고 시작한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시작해서 잘하고 싶은데 일매출, 가게 월세, 재료비, 가게 공과금 등 어떤 달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달도 많다고 합니다. 네. 사례자처럼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특히 최근처럼 금리 상승이 지속되었을 때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내 얘기 같다라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대출을 받은 사장님들, 또 여러 군데 대출을 받아서 다중 채무자가 된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코너에서 지난 시간 대환대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좀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라고 높은 이자율의 기존 대출을 낮은 이자율의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한 조건의 정책 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여러 건의 대출이 있어도 괜찮은데요. 네. 다만 2022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전에 받은 대환대출 금액만큼 2024년 대환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2,500만 원과 2,500만 원 두 건이 있다면 5천만 원 이하니까 모두 신청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2022년에 이미 2,500만 원의 대환대출을 받으셨다면 2,500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저 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받아서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들고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은 NCB 즉 나이스 평가 신용평가 점수로 919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신용 점수가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낮으면 되는 거예요? 이하면? 아니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신용 점수가 네. 919점 이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큰 거죠. 대부분 다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환대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낮은 분들에 대한 대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상공인 대환대출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각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는데요. 혜택은 똑같이 7% 이상의 고금리를 4%에서 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신용평가 점수 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입니다. 실제로 중기청의 대환대출 신청이 거절되었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용인은 담보든 사업자 대출은 2023년 5월 31일 이전 받은 대출과 가계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이전 대출 등이 취급 대상인데요. 지원 대상 확인 절차가 어렵다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원 대상 확인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네. 형태에 따라 클릭해서 들어가서 사업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대환대출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기회업 특례보증,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민생회복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등이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는 1억 원, 법인 소기업은 2억 원까지 지원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민생회복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네. 1년간 3.4% 내외, 1년 이후 4.4% 내외의 대안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겠죠? 대안대출을 신청하려면 네. 기존 대출은행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한 이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소상공인 대안대출은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신한우리, KB, 대구, 광주, 제주, 농협 등등의 시중은행 한 곳을 선택해서 어플로 신청하고 심사 후 대안보증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소상공인 대안대출 외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대안대출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네. 대출금리 7% 이하의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2금융권인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5%에서 7% 사이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라면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금리 구간에 따라 캐시백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금리가 5% 이상 5.5% 미만 구간에는 캐시백 0.5%, 금리가 5.5% 이상 6.5% 미만 구간에는 캐시백 1%, 그리고 금리가 6.5% 이상 7% 미만 구간에는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대출을 6.5% 금리로 수협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네. 캐시백 비율이 1.5%죠. 그래서 1.5%를 적용받아서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1년 이자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올해 신청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낸 소상공인이 대상자고요. 네. 올해 신청 중 아쉽게도 1차와 3차까지 신청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4차 신청이 올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이니 대상자는 이번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십시오. 네. 그리고 신청 방법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는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법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서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폐업 기업인 경우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시점하셔야 하고요. 카드사,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워낙 많아서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자 환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노란우산 공제, 이것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죠? 네, 맞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절세 혜택에 대한 필요성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 포함 자영업자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퇴직금 성격이 가미된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비업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관리 운영하는 공제 제도이며 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출산의 고령화로 인해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필연적이죠. 향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세금에 대비한 절세 상품은 미리미리 챙겨둬야지 세금에 대한 전쟁을 치르지 않는데요. 절세 상품의 두 가지 축인 비과세와 소득세액 공제 상품 중에 노란우산 공제 상품은 소득 공제 상품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노란우산 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데 참고로 유흥주점, 안마업,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을 하시는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의 최고 장점은 소득 공제인데 매출에 따라서 1년간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 원, 1억 원 초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네. 최고 강점이고 납입금 전부 복리로 운영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 자체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공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출 없이 버티고 있지만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좀 대출을 받아서 건너보려고 하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은 없을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소상공인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제도전 자금 등 종류가 10가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정책자금 대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장 기반 자금인데요. 소상공인 특화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이 포함되고요.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자금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인데요. 소상공인들의 일반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갑작스러운 비용 발생이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시 활용하기 좋은 대출인데요. 성장 기반 자금처럼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업종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상공인 특화자금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금리는 저리로 2024년 기준으로 대출 종류에 따라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은 고정금리 연 2%, 네. 그리고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변동금리로 연 4.11% 등 연 2%에서 연 5.49% 수준입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강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 있는데요.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며 네. 매월 첫째 주에 접수를 시작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인데요. 매 분기 첫째 주에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뭐 대출을 끼고 있는 또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까요? 앞서 얘기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대출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금리로 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대출 한도도 동일 기업당 5억 원까지 상대적으로 꽤 높은 편인데요. 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 확장이나 시설 개선 등에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5년 이상의 장기 대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무작정 대출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사업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자금이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대한대출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출 승인 전후로 상환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저리의 대출 제도이기에 대출금 상환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금액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정책자금 대출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보통 연초나 분기 초에 접수가 시작되니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을 기본적인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날마다 오르는 물가와 남이 하는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사업은 여전히 안 좋은 경기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요. 네. 꼭 힘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꼭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LA Smile Lady.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679님, 저는 작은 네일샵을 운영 중입니다. 대출 연장을 고민 중인데요. 대출 연장 시에 이자가 달라질 수 있나요? 하셨어요.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자가 요즘 변동이 됐기 네. 때문에 달라질 거고요. 만약에 이분께서 대출 이자가 조금 높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대한대출을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1980님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상공인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고요. 참고로 신용 평점이 930점 이상이고요. 회사 연봉은 5,500 정도 됩니다 하셨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근로자 같은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를 내신 분들에 대한 대출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네. 신용 평점이 930점이잖아요. 네. 이게 뭐 NCB인가는 모르겠지만 네. NCB 평가 기준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19점까지만 이것도 확장된 거거든요. 추적 때. 네. 그래서 지금의 신용평가 점수로는 사실은 대출을 받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출 상품 자체가 신용 점수가 낮아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원래 800점대에서 일부러 폭넓게 해가지고 지금 919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6595님 이자 환급 말씀하셨는데 카드론 이자 환급도 되나요? 하셨어요. 네, 카드로는 대상이 되는데요. 네. 캐시백을 받으려면 네. 금리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에서 7% 사이의 금리이기 때문에 아마 카드론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금리보다 높다면 네. 다른 방법으로 대안 대출을 하는 게 맞고 캐시백은 이자가 이거보다 높다면 불가능합니다. 5%에서 7%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지난해 폐업자 수는 98만 6,487명,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20%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고령화와 고용 불안, 또 경제적인 이유로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 마지막 인터뷰는 창업 플랫폼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전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 창톡 노승욱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기자 생활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창업 플랫폼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기자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자영업 이쪽으로 오래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대표나 다점포점주 이런 장사 고수분들의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사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저도 좀 이런 분 만나서 상담받고 싶어요. 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결을 해드리다가 마침 회사에서 이제 사내벤처를 모집한다고 해서 이런 아이템으로 플랫폼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불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은 요즘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가요? 저희 창톡으로 고민 상담하는 내용도 이제 보면 뭐 다양한데요. 일단 예비 창업자분들은 상권 분석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해도 되는지 네. 제일 불안하고 막막한 시기잖아요. 그쵸. 네, 전 재산 바쳐서 창업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전문가 통해 한번 검증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진짜 상담 한 번에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쓰시기도 하고요.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은 매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런 좀 전략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수가 고수한테 상담을 받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장은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프랜차이즈 대표님들도 가맹점 10개, 20개인 분이 50개, 100개인 분한테 또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어려워도 창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나마 좀 유망한 아이템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부터 프랜차이즈 트렌드, 자영업 트렌드 이런 책을 매년 썼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네. 지금 뭐 하면은 잘 되겠냐. 근데 이게 딱 정답은 없는 게 좋은 아이템도 잘못된 입지에 들어가면은 또 안 될 수 있고요. 점주분이 또 운영을 잘 못하시면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프랜차이즈도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요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은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외식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아주 초프리미엄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정말 초가성비로 가거나 그런데 보통 작은 가게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싸게 팔면은 오히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가게는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이 가성비는 규모의 경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되는 그쵸. 거죠. 그리고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자본력이 또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 고수분 중에는 한 6개월을 거의 마진 없이 팔겠다. 그래서 주변의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독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팔아 제끼니까 네. 그런 분들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일반 소상공인은 버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상공인 분들일수록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를 잘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자영업 트렌드 2025라는 책도 냈는데 고수분들 기고를 엮어서 내년에 이제 제일 뜰 아이템으로는 한식 주점이 꼽혔습니다. 한식 주점이요? 네. 좀 특이하네요. 올해 이제 일식이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네. 그러면서 약간 일식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다시 또 한식으로 유행이 돌아온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네. 하물며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해도 뭐 기업 실적을 좀 꼼꼼히 살펴보곤 하는데 창업할 때 어떤 점들을 잘 따져봐야 할까요? 일단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게 정보 공개서인데요. 요거는 프랜차이즈 창업하기 전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약하기 2주 전에 받아보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본사의 사업 보고서 같은 건데 이 여기에는 이제 그 본사와 가맹점의 최근 3년치 매출 흐름, 본사 임직원 수나 분쟁 건수, 가맹점의 지역별 점포당 매출, 면적당 매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매출이 이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건데 이거를 또 너무 맹신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본사가 제시하는 기대 수익률 뭐 그 주는 대로 믿을 수 그쵸.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너무 늦게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보 공개서가 지금이 이제 11월이잖아요. 네. 아직도 작년 정보 공개서가 안 나온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인데 22년 기준의 정보 공개서를 보여주는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트렌드가 바뀌는데 오히려 역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22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달이 잘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배달 아이템 또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보 공개서를 참고는 하되 제일 좋은 거는 가맹 점주분들 직접 지금 하고 계신 그 브랜드의 점주분들을 만나서 들어봐라. 적어도 5명에서 10명은 만나봐라. 이게 제일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좀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해보면요. 유명 브랜드와 뭐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신흥 브랜드는 사실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맞는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프랜차이즈가 신흥 브랜드가 있고 이미 이제 자리를 잡은 브랜드가 있을 텐데 네. 요거는 그 창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신흥 브랜드는 초기에 들어가면 떴다 하면은 정말 손님들이 줄을 서거든요. 네. 예전에 저가 주스 프랜차이즈 한창 열풍일 때 줄 서서 먹었잖아요. 그때 네. 한 50호점 안쪽에서 초기에 창업하신 분을 만나봤는데 이분은 정말 한 달에 매장 하나에서 2천만 원씩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본사 대표가 솔직히 자기보다 더 번다. 예, 초기에 들어온 점주분들은.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빨리 트렌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금방 뜬 브랜드들은. 요즘 트렌드가 그쵸.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인 거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미 좀 자리 잡은 그러면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권에서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하려고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이 상권 분석이에요. 네. 상권보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이게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상권은 뭐 명동, 홍대, 강남 이렇게 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별로. 그다음에 입지는 어떤 먹자 골목의 뭐 초입이랄지 중간이랄지 요런 그러니까 점선 면에서 상권은 면, 입지는 점이나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진 게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좀 안 좋은 곳에 있어도 좋은 상권에만 들어가 있으면 온라인 마케팅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우리 가게를 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상권, 안 좋은 입지, A급 상권, B급 입지가 월세도 좀 저렴하고 해서 좀 노출하기 좋았는데 네. 요즘은 마케팅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A급 상권, A급 입지의 가게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노출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도 메인 동선에 들어가야지 가게가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또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게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그래서 요즘은 상권보다 입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창업은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일단 서울은 수요도 많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죠. 네, 지방은 약간 시내라는 상권이 좀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서울에서 시내에서 만나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뭐 강남에서 만나자, 그쵸. 홍대에서 만나자 이러지만 네. 지방은 아직도 시내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상권이랄 만한 데가 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지방이 경쟁이 덜 치열하니까 오히려 장사하기 좋다. 네. 조금만 공부하면 차별화해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그럴 쉽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오히려 지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지방 소멸이 정말 가속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저희 지방에 있는 장사 고수분들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권 침체 이제 속도를 보면서 지방 상권이 아직도 이제 유효한 곳들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 자기가 잘만 하면 네. 이제 상권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 게요. 자기 자본을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게 좋아요. 요즘 재테크할 때도 왜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막 끌어모아서 네.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창업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분들의 평균 창업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쯤에는 한 1억 정도였는데 네. 최근 조사 한 22년 기준으로는 8천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더 낮아져요? 네, 갈수록 낮아지는 게 뭐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좀 배달 창업도 많았고 해서 이제 작게 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사실 창업했던 분들이 폐업하면 그 중에 한 절반은 또 재창업을 하세요. 근데 점점 더 적은 비용으로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입지 못 들어가고 또 좋은 브랜드 못 하고 마케팅 못 하고 이러면서 또 계속 폐업하고 재창업하고 또 폐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네. 사례고 최소 창업하고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갖고서 하셔야 됩니다. 뭐 창업하자마자 바로 수익을 보지 그렇죠.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 오픈빨이라는 말도 요즘은 잘 안 쓸 정도로 가게를 알리는 게 어려워졌어요. 네. 이게 막 새로 생겼다고 이제 다 모이는 이런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알려지는데도 이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인플레이션이 됐고 해서 네. 최소 6개월 이상 자금은 확보하고 하셔야 됩니다. 창업을 하면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정 지출과 수익은 어느 정도 비율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이게 1, 2, 3 법칙이란 게 있어요. 매출의 10%는 임대료가 적정 수준이고 네. 20%는 인건비, 30%는 식자재비로 쓰는 게 이제 적정 지출 비중이다. 해서 예를 들어 그럼 월세가 400만 원인 곳은 내가 매출 4천만 원을 할 수 있는지를 역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예상 인건비는 그러면 그 20%가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산을 해보고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셔야겠네요. 네. 엔잡러를 꿈꾸는 직장인들 중에서 무인 점포에 또 관심 기울이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역시 주의할 점들이 있겠죠. 네, 이게 무인 점포라고 해서 정말 100% 무인은 아니거든요. 네. 네,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재고도 채워 넣어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무인 점포 프랜차이즈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 창업할 때부터 이분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인이니까 편하겠지 해서 저 그냥 한 2개, 3개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네.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실패하더라. 왜냐하면 무인 매장일수록 사장님의 온기가 느껴져야 된다.
있고 합니다. 무인 매장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또 CCTV를 통해서 손님들이 어느 동선으로 많이 이동하고 어느 위치에 오래 머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오래 머무는 자리에 잘 팔리는 상품들을 배치를 하고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하고 이런 것들이 네. 보이지 않게 손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무인 점포 갔을 때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그쵸. 다음엔 좀 안 가게 되는 건 네.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창업을 돕는 기업을 창업하신 거잖아요. 네. 대표님도 혹시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신 적 있으세요? 어렵죠. 저도 뭐 이제 사실 기자만 하다가 창업은 처음이라서 네. 네, 이제 뭐 소상공인 창업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저희 고객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세요. 그래서 아직 디지털 전환이 잘 안 돼 있으세요. 네. 네, 저희도 처음엔 앱으로 출시를 했는데 앱을 설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히 홈페이지를 네. 또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결제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뭐 계좌이체 받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부터 저희가 이제 선배 창업가 분들하고 연결해드리는 서비스는 이제 처음인데 이런 거에 대한 시장 가격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 분들하고 상담은 어느 정도 시세가 있는 게 보통 1시간에 50에서 100만 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쵸. 이 정도 가격은 한다라는 네. 걸 누구나. 근데 이 시장에서 그 정도 가격 받으면 정말 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에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자영업자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사실 40년 넘게 순댓국집 하고 계신 저도 이제 소상공인의 아들인데 어머니도 한 10번 넘게 망하셨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정말 패닉이 됩니다. 사장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나만 안 되나 해서 막 옆 가게 가봐라. 네. 옆에 있는 손님 있냐 이렇게 저도 그런 심부름도 하고 했었는데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럴 때 메뉴를 막 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니까 다른 네. 것도 하면 좀 잘 될까 그쵸. 싶어서 그 마음은 너무 알겠는데요. 저는. 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손님들도 느낍니다. 아, 여기가 장사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다고 아무거나 시도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한번 좀 우리 가게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서 정확한 솔루션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한번 그렇게 메뉴를 막 늘리면서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기획 사장님 힘내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창통 노승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핫지와 TJ의 장사하자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사하자